타인에 대한 평가라든지 아니면 타인이 어떻게 의식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거에 좀 선천적으로 더 민감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제 ADHD 분들이 원래 좀 그런 거에 민감한데 또 성장 과정에서 실수 같은 게 많다 보니까 부정적인 피드백들을 많이 받게 되거든요. 뭐 조심해라, 주의해라, 신경 써라. 그러다 보면 이제 더 그런 성질하고 만나서 이제 더 민감해지고 타인에 대해서 더 의식하게 되시는 경우들도 꽤 많아서요. 그래서 흔히 ADHD라고 하면 타인은 잘 이렇게 안중에 없거나 본인 마음대로 하시는 줄 아는데, 그러니까 행동 조절은 그런 거를 잘 못할 뿐이지 오히려 의식 같은 거는 더 과도하게 해서 생활하는 데 있어서 좀 위축이 많이 되신다든지 조금 소심해지시거나 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맞다. 나 ADHD였지. 노현재 작가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 있는 노현재라고 합니다. 책을 읽어서 알긴 했지만 본인의 이야기라고. 네, 맞습니다. 제 별명이 아마따인데 ADHD에 꿈에서 이제 있었던 투병기랑 같이 해서 ADHD에 대한 내용들을 좀 폭넓게 다뤄보려고 쓴 책입니다. 요즘 ADHD가 엄청 핫하잖아요. 키워드가 되기도 하고 약간 시대적 트렌드가 된 것 같기도 해서 이유를 보시기엔 좀 어떻게 느끼세요? 일단 좀 사회적인 분위기도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처음에는 ADHD에서 이제 잘 알려지지 않다 보니까 이제 ADHD가 어떤 건지 좀 알려지면서 뭐 그런 진단도 많아지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아무래도 요즘 사회가 디지털 시대이기도 하고 정보들도 많고 삶도 너무 바쁘고 요구하는 사항들도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거 이제 사람들이 피로도가 많고 그런 피로도로 인해서 이제 집중력에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마침 그때 또 집중력에 문제가 있는 질환도 있다 하니까 좀 그게 맞물려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사실은 이 시대적 환경 자체가 집중을 계속 분산시키는 환경이어서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증가하고 있다라기보단 이게 잘 진단이 안 되던 것들이 좀 드러나고 있는 쪽에 좀 더 가깝고요. 근데 또 그만큼 ADHD가 이제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지면서 오해도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ADHD라는 건 뇌가 작동하는 방식의 차이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들인데, 어떤 정보 과잉이나 이런 걸로 인한 피로감으로 인한 집중력 저하도 좀 동일시 생각을 하면서 단순히 집중력 저하는 ADHD다, 좀 이런 오해도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ADHD에 대해서 한번 좀 파악하고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ADHD란 무엇인가요? ADHD라는 거는 우선 선천적인 부분 영향도 굉장히 좀 큰 문제로 좀 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 뇌가 이제 6살 때까지는 좀 계속 크기가 커지고, 그 다음에 20대 중반까지 좀 계속해서 발달하면서 그 커진 뇌를 정리하고 좀 이렇게 가지치기를 하게 되는데, 그 좀 발달 과정에서 다른 경로로 발달을 하면서 좀 주의 집중이 잘 원만하게 조정이 안 돼서 이제 생기는 거를 이제 ADHD로 요즘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것도 되게 좀 흥미로웠어요. 한 70%가 유전에 의해서 발생한다? 사실인가요? 근데 연구 결과마다 워낙 편차가 커서 이제 쌍둥이 연구를 보면은 이제 일란성 쌍둥이 경우에는 다른 형제가 ADHD가 있을 때 다른 쌍둥이도 ADHD가 있을 가능성이 50에서 높게는 60% 이렇게도 보고가 되는데, 또 일란성 쌍둥이 같은 경우에 한 30% 정도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전적 성향이 강하긴 한데 또 무조건 유전으로만 이루어지는 질환은 아니기는 합니다. 맞아요. 예전에 ADHD가 상대적으로 조금 심각한 이런 질환처럼 느껴졌다면 요즘은 이제 그게 아니라 정신질환에서의 감기처럼 느껴질 정도의 느낌인데, 그래서 책에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ADHD는 결함이 아니라 감각의 다양성이다. 네. 이걸 한번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주의력 결핍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냥 집중력이 없는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는데,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주의력이라는 거에 어떤 민감도라든지 조절하는 방식이 조금 다른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ADHD라고 해서 이렇게 무조건 집중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집중을 발휘할 수 있도록 좀 환경적인 조성이나 스스로를 잘 다루면 오히려 더 몰입도 잘 하고 폭넓게 다양한 일을 또 수행하는 데 장점이 있을 수도 있어서, 저 같은 경우에 진료를 볼 때나 이럴 때 꼭 결함으로만 보지는 않도록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이런 식의 인식 전환만으로도 굉장히 큰 희망이 되고 또 힘이 될 수
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긴 해요. 이제 왜 ADHD가 생기는가? 유전자 요인도 있고 환경의 요인도 있지만 삼박자가 이렇게 네. 맞아 떨어졌을 때 좀 발생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네. 삼박자가 좀 어떻게 될까요? 우선 유전적인 성향도 일부 있는 걸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뭐 도파민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된 유전자에 조금씩 이제 다른 문제가 있다라는 것들이 연구로 나오고는 있는데 어떤 특정 유전자가 발병을 시킨다라고까지는 아직 확인된 유전자는 없고요. 그래서 약간씩 유전자의 차이가 있는데 그 이후에는 성장 과정에서 뇌가 발달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들과 함께 해서 성장 과정에서 뭐 어떤 다른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 또 그게 뇌 발달 과정에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어우러져서 좀 만들어지는 문제다라고 요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뇌의 작동 방식도 얘기해 주셨던데, 그죠? 그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뇌가 발달 과정에서 조금 이제 다르게 발달을 하다 보니까 전전두엽이라고 해서 이제 그쪽이 집중력을 발휘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계획을 세우거나 실행하고 이런 거랑 연관이 있는데 그 뇌 부위가 좀 조절 능력이 약간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 외에도 다른 여러 뇌 부위들이 있는데 서로 그러니까 협동이 잘 안 되는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는 이야기하는데요. 대신 협동 능력이 떨어지는 문제는 있지만 각 개별 구조는 더 거기에 맞춰서 발달을 해서 개별 능력으로만 보면 오히려 더 잘 발달하는 부분도 보이는 것 같다? 뭐 이런 연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은 좀 연구할 부분들이 더 많긴 하네요. 네. 좋습니다. 근데 사실은 ADHD 또는 건망증? 이런 게 다 연결돼서 좀 구분이 명확하게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좀 뭔가 명확한 기준이 있을까요? 그게 제일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명확한 기준이 있으면 진료 볼 때, ADHD라고 딱 바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텐데, 이제 이게 어떤 스트레스로 인한 건지, 우울로 인한 건지 다 감별을 해야 돼서, 처음에 ADHD라고 말씀을 드려도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의 의미로서가 크거든요. 그래서 진료를 보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뵙게 돼도 무조건 얘는 ADHD야라고 저희는 생각하지 않고, 혹시 다른 문제로 인한 건 아닐까? 이런 거를 계속 틈틈이 경과 관찰을 하면서 좀 고려하고 계속 배제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렇군요. 네. 선생님은 ADHD라는 걸 어떻게 아셨어요? 사실 주변에서 계속 너 ADHD 같다라고 얘기는 많이 했었는데 저는 그냥 내가 산만하고 그냥 좀 활기차서 그렇게 보이는 거 아닐까 하고 그 주변 친구들의 말을 이렇게 귀담아 듣지는 않았었는데 저를 지도해 주셨던 교수님이랑 뭐 논문을 쓰고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좀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교수님께 뭐 노력을 해도 자꾸 실수가 나고 해서 좀 어려운데 이게 정말 ADHD일까요? 라고 이제 좀 여쭤봤었는데 좀 검사를 여러 가지 해보자고 하셔서 좀 검사를 해보고 학생 기록지부터 여러 가지 확인을 해보니까 ADHD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고 말씀을 주셔서 그렇게 해서 좀 치료를 받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좀 내가 그렇지 않을까? 또는 주변 사람을 보기에 ADHD일 수도 있겠다 이런 식의 반응을 보였던 뭔가 그런 양상들이 있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갑 같은 것도 너무 많이 잃어버려서 물건 같은 거가 항상 없거나 좀 잃어버리고 두고 나오고 그 일정 같은 것도 이제 시간 조정을 잘 못해서 퇴근도 항상 6시까지 근무면 8시, 9시까지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자꾸 미뤄지고 아니면 잘 까먹고 부산하고 이렇게 산만한 것도 좀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너는 그냥 전형적으로 딱 ADHD인데 왜 자꾸 아니라고 해?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듣기는 했었습니다. 잃어버리고 산만하고 네. 근데 사실은 이게 약간 현대인에게 좀 많이 보이는 양상이잖아요. 잃어버리고 산만한 증상들은 다들 어느 정도 있는데 이게 약간 ADHD다 라고 볼 수 있는 그 미묘한 선이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뭐 그런 건 있을까요? 그 부분은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마다 조금씩 판단 기준이 이제 각자 가지고 계신 것도 있을 수는 있는데 네. 일단 본인이 노력을 함에도 생활에서 계속 문제가 발생하는지도 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정말 이렇게 집중을 하고 이렇게 성심성의껏 하는데도 계속 반복적으로 실수가 나온다든지 그래서 그걸로 인한 불편한 부분이 생활 속에서 확실히 많은가 보인다. 이런 것도 좀 중요하고요. 그리고 좀 더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서 주의력 검사 같은 것도 좀 시행을 해서 약간 테스트처럼 하는 게 있는데 거기서도 좀 집중력이 평균 또래에 비해서 좀 낮게 나오면 조금 더 가능성이 높겠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여러 가지들을 좀 토대로 최대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보려고 노력은 하는
중입니다. 근데 이제 ADHD라고 하면은 뭔가 자신이 목표로 하거나 꿈을 꾸는 데 있어서 이게 달성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걱정들이 드는 건 사실이긴 하거든요. 네. 선생님의 경우는 이런 정신과 의사의 꿈을 달성하기 어렵거나 뭐 이런 건 없었나요? 그 ADHD 이제 진단할 때 그 초등학교 때나 중고등학교 때 그 생활기록부를 좀 떼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걸 확인하다 알게 되는데 중고등학교 때부터 정신과 의사를 적었었더라고요. 심리나 아니면 분석하고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았어서 진로를 선택하는 것 자체는 어려움이 없었고, 또 ADHD 분들이 좋아하는 거 할 때는 또 과몰입하고 잘하는 게 있어서 정신과 일하는 것 자체는 즐겁게 했었는데요. 근데 대신 좀 주변 사람들이 많이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윗여차 선배분이 뭐 이렇게 일을 지시를 하거나 하면 꼼꼼하게 잘 마무리를 못하거나 좀 누락시키거나 실수했던 일들이 많아서 저 자체는 되게 재밌게 잘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많이 힘들었겠구나 하고 좀 미안한 마음도 들고, 그래서 요즘에도 보면 항상 좀 사과도 하고 고맙다 이렇게 좀 많이 표현하는 편입니다. 요즘 뭐 ADHD가 성인 ADHD도 많다고 들었어요. 네. 이거는 좀 뭔가 좀 다른가요? 어떤 증상이 있고 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실 성인 ADHD라고 하면 성인에 갑자기 발생한다기보단 어렸을 때부터 ADHD가 있던 분들이 좀 성인까지 지속이 되는 경우를 성인 ADHD라고 하고요. 20대 중반까지 뇌가 발달을 하다 보니까 그 뒤늦게 발달하는 뇌 부위들 중에서 충동적인 행동을 조절하는 이쪽 뇌 부위는 20대 중반까지 좀 잘 발달을 해서 성인이 되면 그쪽 증상들은 많이 좋아지는 편인데, 부주의하다든지 집중을 잘 못한다든지 실행에 좀 어려움이 있거나 하는 부분은 그대로 좀 남아있는 경우들이 있어서 성인 ADHD 분들은 좀 차이가 있다고 하면 과잉행동이나 이쪽의 증상들은 많지 않으신데 이런 집중력이나 주의력 이쪽으로 좀 어려움이 더 많으신 편입니다. 그렇군요. ADHD의 특징들을 조금 더 한번 깊이 한번 가볼게요. ADHD가 못하는 것, 그리고 또 잘하는 것, 이런 게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저는 이제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게 ADHD 분들 뇌는 탐색이나 확장에는 좀 유리하지만 반복적인 거나 아니면 좀 깔때기처럼 표현을 드리는데 걸러내서 하나만 이렇게 요약적으로 만드는 거에는 좀 약한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좀 뭔가 다양하게 여러 가지 정보들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맞춰서 좀 업무를 여러 가지를 동시에 진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좀 다른 방향으로 풀어나가거나 이런 쪽으로는 장점이 많은데 매일 반복적인 일을 하는 데는 약간의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을 좀 참고를 해서 좀 생활 속에서 잘 장점을 활용해 보도록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맞아요. 주의력, 집중력이 필요한 일들은 조금 어렵고 이제 몰입하거나 확장하는 거는 유리하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책을 읽으면 신기했던 게 약간 심리적인 것도 있더라고요. ADHD 특성을 가진 뇌는 거절이나 실망의 신호에 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이제 그 거절 민감성이라고도 하는데요. 이제 타인에 대한 평가라든지 아니면 타인이 어떻게 의식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거에 좀 선천적으로 더 민감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제 ADHD 분들이 원래 좀 그런 거에 민감한데 또 성장 과정에서 실수 같은 게 많다 보니까 부정적인 피드백들을 많이 받게 되거든요. 뭐 조심해라, 주의해라, 신경 써라. 그러다 보면 이제 더 그런 성질하고 만나서 이제 더 민감해지고 타인에 대해서 더 의식하게 되시는 경우들도 꽤 많아서요. 그래서 흔히 ADHD라고 하면 타인은 잘 이렇게 안중에 없거나 본인 마음대로 하시는 줄 아는데, 그러니까 행동 조절은 그런 거를 잘 못할 뿐이지 오히려 의식 같은 거는 더 과도하게 해서 생활하는 데 있어서 좀 위축이 많이 되신다든지 조금 소심해지시거나 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생각을 더 신경을 쓴다는 게 되게 신기하긴 하네요. 신경은 많이 쓰는데 또 행동은 실수를 많이 하니까 집에 오면 더 자책도 많이 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 조심을 왜 못했지 이러면서 좀 자책을 하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게 이제 책에서 얘기했던 ADHD가 악순환에 빠지는 그런 네. 순환의 고리인 것 같아요. 그 악순환의 고리 심리의 흐름에 따라서 한번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악순환고리도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내용인데, 이번에 레포트 제출을 기한 내에 꼭 제출을 해야지라고 다짐을 했지만 이제 ADHD 증상이나 미루기 이런 것 때문에 제때 제출을 못하고 벼락치기를 하거나 하면 이제 성적이 잘 안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안 나오는 성적에 대해서 자책하고 어떤 의지의 문제로 생각을 하시고 스스로를 좀 채찍질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또 다음번에 레포트 제출할 때가 되면 그런
이렇게 또 실수하면 안 된다는 압박이나 이런 것 때문에 더 실행력이 떨어져서 그 레포트를 또 더 미루게 되고 그러면 또다시 자책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 나중 가면 아예 부정적인 믿음들이 좀 생깁니다. 나는 어차피 일찍 못하는 사람이야. 네, 그냥 벼락치기를 해버릴 거야. 이런 식으로 아예 믿음이 굳어지셔서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게 되시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자기 믿음이 형성되는 게 제일 위험한 건데 어떻게 빠져나오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도 교수님의 도움도 많았지만 주변 친구들 도움도 많았고 제가 아무래도 정신과 의사다 보니까 또 진료 현장에서 환자분들을 보면서 제 모습을 보기도 하고 또 환자분들이 오히려 좀 책 같은 거 공부하시고 이렇게 좋아졌다고 말씀 주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오히려 저도 이렇게 치료를 하는 입장이지만 좀 이렇게 환자분들한테도 많이 배우고 저도 좀 따로 노력하고 그렇게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자책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책에서 자책하지 않는 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는데 내 부족함에만 집중하기보다 그 원인이 ADHD의 특성에서 비롯된 것임을 인정하는 과정이 먼저 필요합니다. 아까 초반에 얘기했던 그 자유가 약간 이런 자유인 것 같아요. 그죠? 네. ADHD에서 오는 그냥 특징일 뿐이다. 근데 ADHD를 이렇게 장기간 방치하면 이게 너무 심각하긴 하던데요. 무기력해지고 무감각해지고 악습관이 생기고 선택지가 좁아지고 대인관계에서 마찰이 생기고 이런 일이 일어나나요? ADHD가 있다고 해서 꼭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건 아닌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DHD 문제로 인해서 잘 안 풀리기 시작하면 악순환고리를 밟다 보니까 이제 만성화가 되면 어떤 일을 내가 잘 해낼 거라는 뭐 믿음이나 이런 것도 많이 약해지시고 좀 쉽게 포기하거나 뭐 대인관계 마찰 이런 것들이 잘 생기는데요. 그런 문제가 생기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원인은 아무래도 ADHD를 단순히 뭐 의지력 문제 아니면 또 성의 문제 이런 식으로 너무 도덕성의 문제로만 보다 보니까 실수를 반복하다 보면 계속 내가 되게 문제가 있는 사람이구나 좀 이런 식으로 빠지게 돼버리기 때문에 내가 어떤 문제 때문에 이렇게 하는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이거는 의지 문제가 아니라 좀 뭐 알람을 맞춘다든지 메모를 하면 해결이 되는 거구나 좀 이런 식으로 좀 올바르게 접근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셨으면 한다는 말씀도 좀 많이 드리는 편입니다. 나의 문제로 귀결되지 않게 하나하나 스킬들을 더해서 이제 보완해 가는 거죠. 좋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왜 ADHD에 그 자칫하다가 늪에도 빠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늪에서 약간 빠져나오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선 그 ADHD라는 게 어떤 핑계로 도망간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바르게 나에 대해서 이해를 해서 해결 방안을 찾는 과정이기 때문에 ADHD가 어떤 건지 일단 정확하게 조금 이해를 하고 그 부분이 저는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만성적으로 그런 어려움을 겪으셨던 분들이 또 ADHD 진단을 받고 나면 또 하루아침에 새로운 사람으로 좀 급하게 변하려고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그동안에 겪었던 여러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또 습관들도 몸에 배고 해서 하루아침 만에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지내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마음은 급하시겠지만 조금 작은 거 하나하나부터 목표를 잡고 하나씩 다시 풀어나간다. 좀 이런 마음으로 꾸준히 관리를 하시도록 말씀을 많이 드리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각자한테 맞는 어려움이 있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내가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왜 자꾸 같은 실수가 반복하는지 좀 안내를 드리면서 거기에 맞춰서 좀 하나씩 솔루션을 좀 접목해 보면서 해결을 해보시도록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인식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ADHD는 진단상 장애로 분류될 수 있지만 더 넓은 차원에서 보면 특정한 방식으로 작동하는 뇌의 한 형태일 뿐이며 그 안에는 풍부한 에너지, 창의성, 감수성 같은 고유한 감정과 기능성이 깃들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고 보니까 뇌의 다른 종류를 이제 서술한 것 같다는 느낌까지 되게 들긴 하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럼 선생님은 좀 약간 어떻게 좀 보완을 해 가셨어요? 저의 경우에는 제일 주의하는 게 항상 모든 거를 기록하고 좀 눈에 보이도록 만들려고 하는 편입니다. ADHD들이 약한 게 내적 언어라고 해서 머릿속으로만 정리하는 거 이런 게 사실 기능이 되게 떨어지거든요. 뭐 이따가 어떻게 해야지 그러면 요건 저렇게 정리하자 막 이런 식으로 마음속으로 하는 말들이 금방 휘발돼 버리고 이렇게 머릿속에 오래 남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뭔가 해야 되는 일이 생기거나 약속이 잡히거나 하면 무조건 좀 기록을 꼭 하려고 하는 편이고요. 이거 외에도 좀 이제 실행이 어렵거나 힘든 일들이 있으면 좀 작은 단위로 해서 조금 가볍게 시작을 해보려고도 많이 하는 편입니다. 뭐 운동을 가더라도 10분이라도 하고 온다는 마음으로 가자 좀 이런 식으로 좀 작게 좀 접근을 해보려고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약은 혹시 있나요? 약은 이제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요. 이제 자극제랑 비자극제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저도 지금 약은 자극제 종류로 복용을 하고 있고요. 네. 내가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랑 그 약에 대한 반응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를 해서 이제 성인분들은 크게 한 세 종류 약을 주로 처방을 하는데 그 안에서 좀 선택적으로 해서 처방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긴 하네요. 무엇보다도 좀 올바른 이해와 인지, 이를 기반으로 행동을 자기가 주도적으로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긴 하네요. ADHD는 아까 말씀하신 과몰입이라든지 감각 이런 것들이 제일 강점인 것 같긴 한데 특징들을 더 강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분야 이런 게 있을까요? 창작자라든지 아니면 뭐 스타트업 같이 여러 가지 일을 새롭게 벌여야 되거나 뭐 아니면 뭐 예술가 뭐 연예인 뭐 이런 쪽으로는 좀 더 특화가 잘 맞아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좀 더 여러 가지 일들을 다루고 총넓게 하는 것도 유리하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상담사도 좀 유리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민하게 캐치를 하고 잘 공감하는 능력도 있다 보니까 상담사 같은 직업도 의외로 좀 잘 맞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ADHD로 좀 사회에서 살아가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해 볼게요. 편견은 많이 사라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네. 그렇지만 여전히 ADHD를 삐딱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경향은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선생님이 약간 바꾸고 싶은 사회의 시선 또는 인식했던 사회의 시선 이런 건 어떻게 될지 궁금해요. 그게 어려운 질문인데 네. 그러니까 ADHD를 이제 부정적으로 보시는 의견도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거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지의 문제 아니면 어떤 성의의 문제 이런 식으로 뭔가 도덕적인 언어들로만 다루게 되다 보면 자책이라든지 좀 안 좋은 방향으로만 좀 빠져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람들 성향도 다양한 것처럼 뇌가 작동하는 방식도 다양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거에 맞춰서 각자의 리듬에 맞춰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조금 맞춰주자라는 거지 ADHD라서 책임을 회피한다든지 못해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공부는 무조건 1시간은 앉아서 해야 돼가 아니라 너는 뭐 30분 만에 끊기면 30분 하고 10분 쉬었다가 30분 해도 돼 이런 식으로 좀 각자에게 맞는 방식으로 좀 유연하게 좀 접근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특성을 인정하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거 그리고 아까 말한 더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가 있으니까 오히려 더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거 이런 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의 삶에 있어서 ADHD가 좀 어떤 의미였던 것 같아요? 저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직업이 정신과 의사이다 보니까 환자분들하고 더 가까워지는 좀 키워드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좀 이야기를 듣거나 하면 좀 더 이해도 가고 공감이나 이런 거에도 좀 더 잘 되게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ADHD 문제가 직업적으로는 여러 가지로 방해물이라고 많이 생각을 했는데 지금 오히려 좀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고 같이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오히려 더 도움이 되는 요소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ADHD를 가진 사람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마지막으로 보면서 한번 네. 말씀드릴게요. 네.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도 불안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노력을 해도 실수를 하고 하다 보니까 자책도 많이 하고 그리고 항상 좀 내가 왜 이렇게 부족할까 이런 생각들에 많이 힘들어 했었는데요. 부디 ADHD 다른 분들은 올바르게 나를 이해를 해서 좀 더 앞으로 생활에 있어서 나를 따뜻하게 대해주고 좀 더 좋은 경험들을 많이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